교양조직론 31회차 그 시험 문제 기출 설명해 드리는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물어봐서 설명을 드리면 경영조직론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사노무관리라는 학문은 뭐냐면 그 실제 기업의 팀에서 수행하는 실무 내용이에요. 실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은 되게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인 실무를 모아놓은 거예요. 실제 인사팀에서 수행하는 거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됐을 때 노무사 어벽이 되게 많은데 노무사가 되고 나서 뭘 하실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도 생각을 안 하고 해서 고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노무사가 돼서 산재 쪽을 하시겠다. 하면 뭐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선택 과목? 행정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경제 이런 것도 잘 하시면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컨설팅 쪽을 하겠다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사노무관리하고 경영조직론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사건만 전문으로 하겠다. 사건 요즘은 잘 없어요, 사건이. 왜냐면 사건이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월급이 250 이하는 국선 노무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월급 250대는 사건들이 보통 없고 250 이상 되면 보통 회사 쪽에서 내가 맡아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사건을 전문으로 하겠다면 행정쟁송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영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인사노무관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가 되셔 이제 법률 자문을 우리가 주수입으로 하잖아요. 법률 자문을 주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 뭐 기법 같은 걸 물어보는 회사는 진짜 대기업 말고는 없죠.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걸 많이 물어보셔요. 법률적인 걸 많이 물어보시고, 뭐 근로감독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인사팀에서 업무가 수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모르면 설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팀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론 베이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를 따고 나면 인사팀에 가서 일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인사팀이랑 이제 나중에 그 수습하잖아요. 수습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인사팀에서 하는 걸 빨리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일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사대보험은 어떻게 떼고, 연차 계산 어떻게 하고, 회사들이 보통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다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ERP는 어떻게 하고, 세무 계산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반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하는 이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영조직론은요, 조직행동론하고 요 조직론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하고 조직 구성원이죠. 종업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부서 수준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시험에 본 게 이제 갈등이잖아요. 갈등이라고 하면 이 갈등이 개인하고 부서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지 조직 성과가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조직론은 뭐냐면 CHO가 하는 거예요. 조직의 설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 설계, 즉 조직 구조를 바꿔서 조직의 성과를 증진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 다 이제 조직의 유효성 증진에 기여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책이 조직행동론 한 권, 조직론 한 권, 두 권이에요. 요거의 이론적 기반이에요. 요것도 이론이긴 한데, 이 이론이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직행동론에는 무슨 파트가 있냐면요, 이번에 시험 보신 것처럼 갈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갈등. 그러면은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 사이의 갈등, 부서 사이의 갈등이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과 조직 수준의 갈등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조직 수준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갈등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드리면요, 개인 간 갈등이 있잖아요. 개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와 부서 사이의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 사이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내적 갈등은 언제 발생해요? 내가 내 가치관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 또는 역할 갈등도 있죠. 내가 집에서 부모인데 회사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이에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나한테 연장근로를 요구했는데 난 집에 가서 아기를 빨리 봐줘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역할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심리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죠. 누가 어떻게 해요? 뭐 굉장히 나랑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이 개인과 개인 갈등을 우리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A 타입 갈등이 있고 이제 C 타입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A타입 갈등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서 감정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 사이의 갈등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생산팀, 또 뭐 연구팀, 이렇게 있으면 마케팅팀, 생산팀은 막 뭐라고 해요? 마케팅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건 만든 걸 너네가 왜 못 파냐 하면 마케팅은 뭐라고 해요? 너네가 그지같이 만드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요. 연구팀은 뭐라고 해요? 연구팀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산팀에다 얘기를 해주면 생산팀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막 종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입니다. 요 부서와 부서 사이의 갈등은 뭐냐면요, 목표 달성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팀이 목표를 달성하면 한 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마케팅 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야 된다. 종류가 많아야 되니까 생산팀한테 종류를 다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생산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다양한 종류를 많으면 원가가 높아져서 얘네들이 뭐가 안 돼요? 생산의 효율성이 낮아서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겠죠, 서로가. 이런 것처럼 한 팀의 목표 달성이 다른 팀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 간에도 있어요. 이게 뭐죠?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과 회사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 갈등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갈등의 원인이 다 달라요. 그죠? 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직행동론 파트에서 뭐 하는 거냐면, 개인과 부서 간의 갈등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직론에서 뭐예요? 조직과 조직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발생됩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과 지금 뭐라 했어요? 조직 유효성. 조직의 이게 뭐라 했어요? 쉬운 말로 하면 성과인데, 그러면 조직의 성과는 갈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역유자형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너무 많아도 어떻게 돼요? 갈등이 바다에도 성과가 떨어지고요. 갈등이 너무 적어도, 갈등이 과소해도 성과가 떨어져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요즘 최근의 관점인데, 요 이론 자체는 어디 나와요? 경영조직론에.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과 회사의 갈등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협상을 어떻게 하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전략 배웠죠?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노무사가 노경팀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노무팀에 가서. 그럼 요게 인사팀, 노무팀에서 하는 실무에 관련된 배경 이론이죠. 그거는 인사 노무 관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 노무 관리의 배경이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건 실무에 관련된 이론들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지금 31회차 문제 50점짜리 보면요, 갈등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갈등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는데 갈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1950년대 이전에는요, 갈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본적으로 갈등은 조직의 역기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갈등이 발생되면 뭐가 안 되죠? 협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갈등이 우리가 여기 지금 배우셨잖아요. 갈등이 과다했을 때 발생하는 조직의 역기능 등이 있어요. 갈등이 과다하면 어떻게 되죠? 협력도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도 단절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의 추진력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의 역기능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1950년대 이후에 오면은 여러분들 뭐가 바뀌죠? 조직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전략이 바뀌어요. 옛날에 1950년대 이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협력이 안 되면 좋을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가 창출할 것인가는 누군가하고 뭐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또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인종이 다른 또는 생각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단순히 외우시기보다는 이게 변화하는 원리를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보셨을 때 이해도 쉽고 답안을 쓰시기도 좋아요.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갈등이 어떻게 됐겠어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갈등의 순기능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갈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경영과 갈등 관련해서 중요한 갈등은 개인 간 갈등과 집단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조직 내 갈등이다. 그래서 조직원들끼리 또는 팀들 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칫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물음을 세 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가 갈등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개인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을 개인 차원, 업무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할 때 각 차원별로 원인을 세 가지씩 쓰고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물음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등의 개념적 정의. 임창희 교수님 책에 보면은 갈등을 되게 그 한자 어원부터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래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그 뭐라고 하죠? 넝쿨이 자랄 때 자라는 방향이 반대래요. 그래서 칡하고 등나무가 엮이면 풀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갈등은 풀어지기 힘든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리터러라는 학자가 갈등을 정의한 거를 가져가고 아마 이게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을 텐데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갈등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 다툼, 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한 형태를 말한다는데 여기는요 키워드가 뭐냐면 상대적 손실이에요. 이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 갈등의 정의는 되게 많아요. 뭐냐면 어떻게도 적혀 있냐면 서로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갈등의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개념 외우신 거 있잖아요. 근데 개념을 외우신 걸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하실 때 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영학 책은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영학 책이요. 제 교재는 이제 교과서를 막 섞어놔요. 섞어놓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쓰는 부분이 달라요. 이 책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경영조직론이 책이 되게 많아요. 책이 많은데 여러분들 메인 교과서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박경규 교수님 책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시험에 쓰기 좋아요. 시험에 쓰기 좋음. 지금 조직행동론으로 할게요.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요. 로빈스 교수님도 계세요. 로빈스 교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최신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례가 외국 거예요. 그리고 답안 쓰기가 어려워요. 백기복 교수님이 있어요. 백기복 교수님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백기복 교수님은 리더십, 동기부여, 여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여기 대가세요. 자세히 씁니다.
자세히 쓴. 그 다음에 임창희 교수님이 계세요. 임창희 교수님은 여기 이제 요즘 심판이 안 나오긴 했는데 사례가 이게 읽기가 쉬워요. 읽기 쉽고 되게 풀어서 쓰세요. 그리고 사례도 국내예요. 사례도 국내 거를 써놓으셨는데 이게 사례가 되게 예시가 많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얘도 답안 쓰기가 어려워요. 사례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답안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책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갈등의 정의를 쓰잖아요. 갈등의 정의를 교수님마다 쓰실 때 각자 다른 학자 거 갖다가 막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게 뭐냐면 암기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경영학 교과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쓰실 때 각 개념을 지금 답안 쓰시는 법을 보시면은 처음에 할 때 문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들어가요. 이게 사회학의 원래 연구 법칙이에요. 갈등을 뭐라고 볼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지 연구가 원래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각 학 교수님마다 자기가 이제 갖고 오는 개념들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영학 책을 읽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암기하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왜냐면 교수님마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쓰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의 한 70% 정도 돼요. 근데 교수님마다 다르게 쓰시는 부분이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수업을 저는 이걸로 하거든요.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하는데 제 거 교재는 1기부터 하는데 그거는 다른 교수님 것들을 다 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양이 많아지고 백기복 교수님 책을 보시고 다른 교수님 책을 보면 좀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다르게 썼다거나 아니 이론 중에서 다른 걸 갖다 왔거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영학 책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각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통적인 부분에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념 정리부터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수님 책을 읽을 때 키워드 내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뭐를 적어야 될까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터러의 갈등에 대한 개념을 쓸 때는 뭐를 사람들이 지각하는 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손실을 지각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얘 때문에 손해를 받고 피해를 봤어 라고 인지해서 여러분들 갈등을 제가 지금 다 수업을 할 수가 없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거 조직행동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등은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인지하고 지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는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지라고 하는 개념에다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이 학자는. 뭔 말이냐면 내가 얘 때문에 손해를 봤어 라고 하는 거를 뭐 해야 돼요? 지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인지해야만 내가 얘 때문에 손해봤다는 걸 인지해야만 갈등이 시작된다 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학자가 리터러인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이 학자의 정의를 제대로 썼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답안에 써야 되는구나 이걸 체크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경영학의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가시면 답안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추상적으로 돼요. 갈등이란 하고 어떻게 쓰시냐면 학자 걸 외워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딱 답안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갈등이란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회사에서 막 다투는 걸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개인 간 갈등 발생의 원인인데요. 여기는 개인 간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첫 번째가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반된 가치관.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봉사한다 또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에 중요한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돈을 버는 거에만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을 빨리 끝내고 투잡을 뛰러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회사에서 가치를 내가 봉사하고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력의 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일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옛날에 연기, 1기, 2기, 3기 하시면서 다 배우셨던 거고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줄여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10점짜리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개인적 요인만 교과서에 몇 장 적혀 있어요? 4, 5장 적혀 있어요. 짧게는 뭐 2, 3장 적혀 있고. 그러면 각각의 상반된 가치관, 지나친 기대감, 경쟁심이 뭔지, 미해결 갈등이 뭔지,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 뭔지가 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10점짜리니까 한 페이지만 쓰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업무 차원. 자, 업무 차원은 어떤 거래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업무, 공동 책임의 업무, 무리한 업무 마감 또는 시간적 압박 등의 갈등이 원인이 된다. 자, 조직 차원에서는 제한된 자원, 의사소통의 결핍, 그 다음에 조직 계층의 복잡성, 정책 원칙, 규범의 부재, 그 다음에 산만한 의사결정, 상사의 일방적인 요구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축약해서 한 페이지로 쓰셨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실 거는요, 라임의 갈등관리 유형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워낙 잘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사들이 다 얘기하던 거라서, 이거를 갖다가 라험으로, 문제 보니까 라험으로 적어 놓으셨던데, 이거는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서는 라힘으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를 갖다 변기하는 이유가 이걸 라험으로 읽을지 라힘으로 읽을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적어 놓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까봐 영어로 이제 교수님들은 변기를 하십니다. 물음 2번은 뭐였냐면, 라힘이 분류한 기준을 쓰라고 했고요.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는데 이게 25점이니까 한 3페이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이 2가지가 있죠. 라임의 갈등 관리 유형인데요. 기준이 2가지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대방의 관심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되게 아까 여러분들 인사관리에서 배우셨던 건 비슷해요. 보시면 상대방의 관심사도 충족시켜주지 않고 내 관심사도 충족시키지 않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회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심사만 충족시키고 나는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요. 여기가 이제 낮음이고, 얘도 낮음이고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요 또는 경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 것만 충족시키고 너 건 충족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윈윈하는 걸 찾아내는 걸 통합 전략. 네, 중간을 갖다가 우리가 타협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각각의 개념과 뭐를 쓰셔야 되냐면 장단점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안에서 뭘 빼셔야 되냐면 효과적인 상황을 빼야 돼요. 효과적인 상황을 빼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회피 전략이나 어베던트 스트레러지라고 하면은 요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거의 책에서 안 쓰신 교수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장단점을 쓰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이 전략에서 교수님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효과적인 상황을 왜 넣어놨냐면, 예를 들어서 박경규 교수님 책을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박경규 교수님이 효과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써놓으셨고, 로빈스 교수님도 효과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써놓으셨고, 교수님들마다 효과적인 상황은 자세하게 써요. 하지만 장단점을 자세하게 쓰시질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장단점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못 쓰는 데가 아니라 효과적인 상황을 응용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피 상황이에요. 회피는 개념은 4페이지 보세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 전략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요걸 쓰시려면 애초에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그리면 애초에 시험 못 보시는 거고, 그럼 이걸 그릴 수 있으면 회피 전략의 개념은, 모든 전략의 개념은 그냥 쓰실 수 있죠. 한 줄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뭐예요? 내 관심사 충족 안 시키고 너 상대방의 관심사도 충족 안 시킨다. 한 줄 개념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효과적인 상황이 있는데 효과적인 상황은 아마 교과서마다 자세하게 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현재 갈등 상황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안이 더 중요한 경우다. 두 번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세 번째가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우선되는 경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등 해결에 따르는 비용이 결과보다 더 클 경우에 효과적이다. 요거 교수님 요것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장단점은 교과서 책 다 찾아봐서 장단점이 나온 걸 찾아서 써온 거예요. 근데 장단점 보시면은 갈등 회피는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마저 회피하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장단점이 명확해요, 안 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즉 교수님들이 다 장단점을 한두 줄만 써놓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었냐면 효과적 상황에다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갖고 원래는 제가 답안을 이렇게 써왔지만 여러분들 장단점을 효과적인 상황을 빼고 장단점으로 같이 쓰셨어야 돼요. 이 문제가. 이해가요? 그럼 여러분들 회피 전략의 장단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지만 중요한 문제마저 회피하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 회피 전략은 보세요. 효과적인 상형을 갖고 쓰면은 회피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빨리 합격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 회피 전략이 언제 쓴다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갈등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회피 전략의 장점을 갖다가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안 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이 글 쓰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회피 전략은 언제 쓴다 했어요? 중요한 효과적인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게 충족될 수 없으면 여러분들 어떤 걸 써도 돼요? 내가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도 하지 마라 하거나 아니면 내 것만 하려고 하는 강요 전략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피 전략을 쓰는 이유는 뭐죠? 아니면 수용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갈등 해결에 따르는 비용이 결과보다 더 클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를 지금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등 해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장점으로 나오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이 책에 이거 한 줄 썼는데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암기도 못하지. 그러면 교수님들이 요 효과적인 상황만 다 적어놨는데 출제자도 봤을 때 이거 알면 쓸 수 있지 해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응용해서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수용 전략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단점 보면은 수용형의 장점은 협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약점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지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 효과적인 상황에서는 뭐 한대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인상을 주고자 할 때 쓸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네 것만 우선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합리적인 인상을 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요한 게 쭉 넘어가서 보시면 타협 전략이 있어요. 타협 전략하고 통합 전략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건데 타협 전략은 언제 쓰는 거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쓴다고 돼 있어요? 나하고 상대방이 어때요? 권력이나 힘이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타협 전략의 다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배분적 협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손해볼래? 그래서 양방이 손해보면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통합 전략은 뭐 하는 거죠? 이게 통합적 협상입니다. 아까 전략에서는 뭐였어요?
포용 전략이죠. 뭔 말이냐면 통합 전략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해결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관심사도 충족시켜주고 내 관심사도 충족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면 갈등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둘 다 가능한데 뭐로 갈등이 발생해요? 아까 갈등이 괜히 뭘 했어요? 상대적 손실을 지각했다면서요. 네 거를 들려 보니 내가 손실이야 라고 하면 갈등이 됐는데 이게 두 개 다 가능하다는 말은 갈등이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상적인 해결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합적 협상을 하는 거고, 단체 교섭에서는 아까 인사노무 관리에 나왔던 것처럼 포용 전략을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노무 관리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요 내용을 아시면은 이런 내용을 갖다 쓰시면 돼요. 연관관계를 요거하고 유사하겠구나 하면 요 내용 갖다 막 쓰시면 되는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 전략까지 보시면 개념 효과적인 상황 장단점을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분량이 3장 안에 넣으려면 여기 효과적 상황까지 다 쓰시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과적인 상황을 빼시면서 장단점을 조금 늘려가지고 작문을 하셔서 쓰셨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물음 3번을 보시면요.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간 역기능적 갈등 해결 방안과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갈등 조성 방안을 각각 5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던 요거 나와 있죠. 그래프. 자, 갈등이 많으면 성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있을 때 여기가 갈등의 양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저고고 이게 기업의 성과예요. 성과가 저고. 그랬을 때 현대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적정 수준이 있어서 적정 수준일 때 가장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갈등이 과소하거나 과대할 때는 성과가 떨어져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표현은 U자형 곡선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U자형 곡선 관계가 있다. 8페이지에 집단 갈등과 조직 성과의 관계. 두 번째 줄 보면 갈등의 정도는 조직 성과와 U자형 곡선 관계가 있다 돼 있죠. 이런 표현들을 외워서 좀 쓰시고 그래프 그리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이제 쓰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적정 수준이 있으니까요. 갈등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높여야 돼요? 기능적 갈등을 높여야 돼요. 그죠? 그럼 갈등 조성 방안이 있을 거고 갈등이 과대하면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갈등 감소 전략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동 목표 설정한다. 자원을 확충한다. 갈등을 회피한다. 공동 관심사를 강조한다. 여러분들 쭉 내용 읽어보시고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이 암기하셨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건 쉽게 이게 9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가 책에 있으니까 5가지 쓰라고 하면 편리한데 집단 간 순기능적 갈등 조성 방안이 책에 많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한 책마다 2-3가지씩 있어서 책을 여러 가지를 보셨어야지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난 2가지밖에 기억 안 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아까 갈등 발생 원인 있잖아요. 그 원인을 조장시키는 쪽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아까 지금 이 책에 보면 교수님들이 왜 요거는 갈등 줄이는 거는 왜 9가지나 알려줬는데 갈등 늘리는 거는 왜 안 알려줬을까요? 갈등 발생 원인에서 이미 썼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갈등 발생 원인을 갖다 키우면 갈등 발생 조장 방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줄이는 거는 여러 가지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9번 보세요. 11페이지 9번. 공동의 적을 만든다. 그럼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이 막 싸우다가도 지지고 막 미사일을 쏘니 많이 핵무기를 개발하니 하다가도 일본이나 딱 중국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고 일본은 나쁜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동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직 내부의 갈등 관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갈등 발생 원인을 갖고 유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따로 더 쓰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9가지나 교수님들이 제시를 해줬으니까 5가지 쓰라고 하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갈등을 갖다가 조성하는 방안을 교수님마다
작게 한 두세 개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갈등 발생 원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쓰시면 된다. 첫 번째, 외부 인력을 영입합니다. 아까 우리가 내부 모집 보셨잖아요. 외부 인력을 영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그 다음에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직 구조를 변화합니다. 조직 구조의 변화가 기능적 갈등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갈등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마케팅 팀하고 생산팀이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걔네들이 두 개의 부서가 목표가 상충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발생됐었죠. 그러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두 조직이, 한 부서가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부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부서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비중을 다르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돼요? 조직 구조의 변화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게 부서를 갖다 통폐합한다고 하면은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해서 갈등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조직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걸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하니까 교수님 따로 쓰신 겁니다. 세 번째, 조직 내 경쟁을 유발한다. 그래서 의도적인 자극을 통해서 조직 내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악마의 지원자 기법하고 그 다음에 반대 제한법을 임창인 교수님 책에 여기 있어요. 악마의 지원자 기법하고 반대 제한법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네빌스 어드보카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성인 추대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님은요, 여러분들이 테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한대요. 근데 내가 거기에 반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반대했다가 저 쓰레기 같은 새끼가 성인을 모욕했다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못하니까 그냥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라는 A라는 사람한테 너는 무조건 반대만 해라고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가 반대하는 건 욕 안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정보를 찾고 수집해서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악마 지원자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을 만들어내죠. 어떤 갈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사고라고 하는 거를 배우셨죠? 배우셨을 텐데 이 집단사고의 역기능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이게 나와요. 즉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에 관해서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된다? 회사의 성과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13페이지에 반대제한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반대제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를 앞에서 얘기했던 악마의 그 변호인 기법은요, 어떤 사람에게 역할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에 반대되는 걸 무조건 만들어서 토론을 하는 게 반대 제한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만들 수 있어요? 아까 갈등의 발생 원인을 쭉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여기 이제 집단 간 역기능적 갈등 해결 방안과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갈등 조성 방안을 다섯 가지 쓰시는 건데, 이게 지금 부서 수준이잖아요. 집단 간이니까. 문제가, 요게 이제 물음 3번은요, 집단 간 갈등이에요. 집단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집단 간 갈등 발생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단 간 갈등은 아까 개념은 뭐라고 했죠? 한 집단의 목표 달성이 다른 집단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갈등이 발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업무가 겹쳐야 돼요. 그렇죠? 업무가 겹쳐야지 갈등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겹치는 거를 우리가 조직행동론에서 뭐라고 하죠? 조직론에서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호 의존성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집순교라고 암기하라고 했는데 집합적 상호 의존성, 순차적 상호 의존성, 교우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어떤 게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높겠어요? 이렇게 높아져요. 교호적 상호 의존성의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정보나 자원들을 갖다가 서로 교환해야 하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교우적 상호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단 간 갈등은 어떻게 할수록 높아지겠어요? 이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갈등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과서에 나왔던 설명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답안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50점짜리 지금 설명이 끝났고요. 25점짜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는 의사결정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류를 갖다가 5가지를 절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관해서 뭘 쓰라고 했냐면 개념적 정의하고 예시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쓰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보면 교수님이 영어를 갖다 병기해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가용성 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availability bia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가용성 편향인지 가능성 오류인지 교수님마다 요걸 갖다 번역한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향이라고 안 쓰고 편견이라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의사결정 오류라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번역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가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부터 쭉 하나 보시면요. 가용성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availability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정보 또는 내가 굉장히 강하게 지각한 정보 같은 거를 갖다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이 잘못됐으면 의사결정 오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중에 다른 정보가 있었으면 내가 그 의사결정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럼 뭘 했었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용성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시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예시가 적을 때 문제에서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한 가지씩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교과서 다 찾아보면서 그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여러 번에 진짜 다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편향은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 시에 관리자가 직원의 6에서 9개월 전 행위보다 최근 행위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돼 있죠. 뭔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있던 정보는 까먹거나 지금 정보가 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가 기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기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팀장님한테 되게 싹싹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간이 되면 연장 근로도 하고 출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용성 편향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대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고착 평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착 평향을 보시면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죠. 이 앵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닷이라는 뜻이에요. 닷. 닷처럼 어디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편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사결정의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처음 수집된 정보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정보들이 주어져도.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보시면 내년도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지 않고요. 내년 매출액 내지 예산을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정보를 딱 본 거예요. 올해 정보에서 딱 뿌리를 내린 다음에 내년은 다를 수 있죠. 내년에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거 분석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야 올해 이 정도 했어? 그러면 내년에 이 정도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요 고착 편향이 됩니다. 처음에 본 정보에다가 딱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고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내 의사결정에 반대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라는 거 배우셨을 때 선택적 지각을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 선택적 지각이 잘못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confirm이라고 하죠. 이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거 이 confirm의 명사형인데 우리가 확인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보시면 CEO가 이미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전략을 수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최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전략이 잘했다라는 증거를 모으고 있더라. 최신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자기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 잘했어 라는 정보를 모으고 있더라.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확증 편향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인드 사이트잖아요. 하인드는 뒤에고 사이트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뒤에서 보니까 내가 맞았어 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코인이 어떻게 되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인 하셨나요? 전 코인 안 했는데 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했을 때 그냥 저는 안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코인 막 처음에 투자했을 때 사람 돈 많이 보니까 야 내가 투자하랬잖아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 다 이제 잃고 나니까 요즘 코인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진짜 뺐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결과를 보고서 자기가 맞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는요. 이거는 제가 아마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조직론에서 아니다. 이거는 저 로빈스 교수님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빈스 교수님 책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과거 10년 동안 온라인 비디오 유통사가 등장하면서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 대여 산업이 몰락한 걸 보면서 블록버스터와 같은 렌털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를 활용해서 온라인 스트리밍과 키오스크를 제공했다면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블록버스터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 업체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디오 만화방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대여해 주는데. 근데 여기가 요즘에는 넷플릭스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 넷플릭스 자체가 이 블록버스터라는 이 비디오 대여 업체는 망했지만 이 넷플릭스라는 업체가 왜 생겼냐면 이 블록버스터처럼 비디오를 갖다가 대여해주고 자동으로 반납하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자동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넷플릭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아는 거지.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 업체는요. 우리나라 전국에 비디오 업체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굉장히 넷플릭스만큼 큰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가 망한 걸 보고서 야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뒤에서 자기가 결과를 다 봤기 때문에 자기가 맞췄다라고 의사결정을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의사결정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뒤에서 결과를 보니까 아는 건데 자기가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오류인 겁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몰입의 심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scalation of Commitment인데 commitment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헌신이란 단어예요. 내가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릴 게 어떤 거 예를 들어드냐면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사기꾼들이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막 많이 빌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1억 좀 빌려줘 이렇게 안 했거든요. 사기꾼이 어떻게 돈 빌려달라고 하냐면 내가 급할 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100만 원을 빌려주잖아요. 잘 갚아요. 하다가 금액을 좀 높입니다. 200만 원만 빌려줘 해요. 200만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2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3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그 200만 원도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0만 원을 갚고 싶어서 300만 원 또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내가 200만 원을 빌려줬잖아요. 그거를 갚으려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200만 원을 못 갚는 사람이 내가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어요?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빌려줄까요? 200만 원을 받고 싶어서. 그 200만 원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함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4페이지에 개념적 평의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몰 비용 때문에 의사결정을 실패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몰입의 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가요. 이거 임창희 교수님 책에 적혀 있는 건데 영국 정부가 사업성이 전혀 없는 콩코드 여객기를 운영을 했었어요. 이 콩코드 여객기가 뭐냐면 비행기가 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예요. 근데 이걸 개발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비행기예요. 아직도 지금
이 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지금 이제 전투기들에는 쓰지만 여객기에는 없잖아요.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고 연구개발비도 너무 많이 들었고 하니까 이거를 운영을 하면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 시간 빨리 가봤자 1시간, 2시간인데 비용 아껴서 보통 비행기 여행할 때 많이 쓰시니까 뭐 출장 갔을 때 뭐 한두 시간 빨리 간다고 뭐 큰일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안 쓰는 거죠. 근데 계속 돈을 투자해서 계속 운영하다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콩코드 오류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몰입심화 오류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까지 보셨고요. 요거는 아마 이 31회 25점짜리는 이 오류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개념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영어랑 같이 보지 않으셨으면 막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헷갈려서 좀 잘못 적으셨거나 두 번째는 예시를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써야 돼요. 개인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조직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예를 정확하게 잘 적었는가. 이게 이제 점수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조직론에서 페로우의 기술 분류가 나왔어요. 지금 경영조직론도 보시면요. 50점짜리가 갈등이잖아요. 갈등도 다 쉬웠죠. 두 번째가 이 오류인데 오류도 개념 정리 좀 잘했으면 잘 됐어요. 세 번째, 보통 조직론이 되게 어려워요. 조직론에서 조직 이론 파트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와갖고 사람들이 점수를 이 조직론 파트 점수를 잘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 올해 나왔던 이 조직론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파트에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정형 조직론 문제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라든가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안 했으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사 시험이 지금은 이제 300명씩 뽑기는 하지만 보통 이게 저 원래 노무사 시험은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서 60점 넘으면 다 합격시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330명 정도 합격했어요. 근데 항상 어땠었냐면 250명, 300명을 정해서 그 수준만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합격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300명 정도 합격을 시키는데 올해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합격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합격 수준에 되기 위해서 굉장히 개념 정리라든가 꼼꼼하게 내용을 쓰셨어야지만 합격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다. 왜냐하면 페로우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조직론 기본적으로 하면서 다 암기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자, 페로우가 개발한 모형에서 기술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과 네 가지 기술 유형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양극단에 있는 게 일상적 기술하고 비일상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상적 기술하고 비일상적 기술에 따라서 조직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쓰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가점을 받으려면 뭘 썼어야 되냐면 첫 번째, 부서 및 개인 수준의 기술을 쓰셨어야 돼요. 요거를. 왜냐면 우리가 이 기술 파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드워드다. 우드워드는 어떤 수준에서의 기술 분류를 하죠? 이거는 우드워드는 조직 수준에서 기술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페로우는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교수님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이 사용하는 기술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분류 우리가 지금 조직론 파트를 지금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술 분류를 갖다가 했을 때 학자들마다 그 분석 단위가 차이가 있는데 페로우는 부서하고 개인 단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가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각 부서는 이거를 왜 적냐면 이거 왜 적는지도 얘기해 드려야 되는구나.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1번 문제가 기술의 유형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술 유형을 쓴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조직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죠? 기술적 상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뭔 말이냐면 이 기술이 어디에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조직 구조에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상황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조직론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 부서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부서의 구조적 특징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조직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부서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기술 핵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술 핵심 조직을 보호하는 조직을 우리가 변경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 변경 조직은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환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이 환경이 다르면 부서 환경이 복잡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환경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카세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거 합시다.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사업이에요. 비디오 대여해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디오 대여해주는 회사가 우리가 요걸 갖다가 변경해야 될까?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될까?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해야 될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거를 요게 이제 외부 환경이잖아요. 요 외부 환경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분석하고 알아와야 되는 부서가 생겨야지만 이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지금 뭔 말이냐면 환경이 복잡해지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서가 많아져요. 부서의 수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서의 수가 증가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각 부서가 접하고 있는 환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구부서가 있고요. 뭐 개발부서가 있고요. 여기처럼 생산부서가 있어요. 생산부서는 보통 기술 핵심 조직이겠죠. 그럼 얘네는 비디오 대여하고 있고 얘네들은 신기술 개발하고 있으면 얘네들의 사고방식과 얘네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별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로렌스와 로시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차별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 상황 이론에 따라서 부서가 사용하는 기술이 달라지면 조직 구조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쓰기 위해서 제가 앞에를 정리를 한 거고요. 뒤에 나오는 페로의 기술 분류는요. 교수님의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페로는 어떻게 기술을 갖다 분류했냐면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으로 나눠놨습니다. 과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투입물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거 설명했었죠. 자원을 들여와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면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요 자원을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외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연속적인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과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빈도는 낮지만 최고 경영자의 업무 수행에서의 빈도는 매우 높다예요. 업무 수행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서의 빈도는 매우 높다. 그래서 예외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예외가 발생을 많이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탐색 과정에서의 난이도예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비구조적인 문제냐 또는 일상적인 문제냐 비일상적인 문제냐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미 문제를 한번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미리 알아놨겠죠. 알아놨으니까 쉽게 해결이 가능하죠. 그건 어떻게 된다? 분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일상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다 비일상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러 회사에 갔어요. 컨설팅 하러 가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인사 체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다 분석하고 어떻게 돼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해결책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무사의 가장 큰 문제가 단점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컨설팅을 회사에 가시잖아요. 가시면 처음에 1, 2년 차 때는요, 시험 합격하고 나면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딱 가서 이제 조금만 대기업 수준 가면 한 1000명 넘잖아요. 그럼 인사팀 직원의 수준이요, 노무사보다 좀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업종 지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류회사다라고 하면요, 물류회사에서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물류회사 다녔거든요. LG 쪽에서 물류회사 다녔었는데, 물류회사에 가면 보고서가 있어요.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한글로 쓰여 있거든요. 영어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컨테이너 세는 단위, 무슨 뭐 배의 종류가 막 적혀 있는데, 배가 예를 들어서 바지선이 도대체 뭐고 벌크선이 뭐고 컨테이너를 어떻게 세고 막 이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읽는데 단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자료를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석 가능성이 노무사 되고 나면은 되게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다 재밌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무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되고 나면 아, 노무사 되면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찾아보세요. 고위소득자 명단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고위소득자 명단에 없어요. 일이 겁나 빡세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이제 노무사들 일하면 야, 서류 몇 장 써주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몇 장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험 보셨던 분들이 아, 만약에 올해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 해도 전혀 그게 아닌 게 어차피 노무사 되면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카페에 가서 글을 봤는데 야, 시험 문제가 뭐 이게 예측도 안 되고 다 불이타해,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과목의 책은 도대체 뭐 종류가 이렇게 많고 이거 포기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노무사는 진짜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로우가 기술을 분류해서 이렇게 4가지 그래프를 그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문제 분석의 가능성, 문제 분석의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고가 있고 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업의 다양성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게 저, 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업이 다양하지 않아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를 쉽게 해결이 가능하대요. 이게 뭐예요? 일상적 기술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정반대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고려해야 되고 예외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 이게 비일상적 기술이에요. 그럼 여기 중간에가 들어가겠죠. 중간에가 뭐가 들어가냐면 고려해야 될 거는 많지만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게 뭐냐면 공학적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안 풀리지만 단순하다. 이게 장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거 페로의 기술 유형 4가지 쓸 때는요. 요게 원래 교과서에 보면은 조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 적혀 있어요. 장인 기술과 공학적 기술도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을 적으시고,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일상적 기술 보실래요? 과업의 다양성이 없고 객관적이고 계산 가능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뭔 말이냐면 답안에 쓰실 때 일상적 기술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요. 사람들이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 문제 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과업의 다양성이 거의 없고 객관적이고 계산 가능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계산 가능한 절차를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답이 있어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분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패러프라이징 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으면 답안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장인기술, 공학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다 똑같이 쓰신다니까요. 장인기술. 장인기술 어떻게 써요? 장인기술이니까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 문제 반설에 낮은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다 쓰신다고요. 그런데 장인기술 보세요. 장인기술은 매우 안정된 활동으로 되어 있지만 변환 과정은 분석 가능성이 낮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풀어서 다른 표현을 쓰실 수 있어야 답안이 좀 풍요롭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어떤 걸 같이 쓰셔야 되냐면요. 일상적 기술 보면 석유 정제업, 철강, 자동차 조립 라인 이 예시를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장인 기술은 공예 사업이나 제화업,
아마 공학적 기술이 좀 헷갈리실 텐데 공학적 기술은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요. 회계사가 어떤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게 많죠.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지출이 어떻게 나가고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돼요?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공학적 기술입니다. 비일상적 기술은 CEO나 노무사들이 하는 게 비일상적 기술이에요. 빡센 거, 다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특성을 4페이지에 보셔요.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일상적 기술하고 비일상적 기술에 관해서 세 가지를 쓰랬어요. 뭐뭐를 했어요? 첫 번째가 공식화, 두 번째는 작업자의 숙련도, 세 번째가 통제 범위예요. 근데 우리가 조직론을 공부하셨으면 뭐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기계적 조직구조와 유기적 조직구조가 조직구조 설계의 가장 기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갖다가 기계적 조직구조에 가깝다, 유기적 조직구조에 가깝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정리를 해주고 이걸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상적 조직구조의 특성을 보면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고도의 규정과 절차, 그리고 의사결정의 직권화 등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죠. 특성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한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게 환경의 복잡성을 가지고 기계적 조직구조하고 유기적 조직구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면 어디에 가깝고요? 기계적 조직구조에 가깝고. 여러분들 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징이 뭐였죠? 세 가지를 쓰셔야 되죠. 조직구조를 쓰시려면. 뭐 써야 돼요? 공식화의 정도, 표준화의 정도, 그 다음에 직권화의 정도 또는 분권화의 정도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화됐느냐, 이게 공식화라고 하는 거는 문서로 기재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작업의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직권화하고 분권화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의사결정이 조직의 상부에서 결정이 되면 직권화, 하부에서 결정이 되면 분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기계적 조직구조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계적 조직구조는요, 공식화와 표준화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예요. 요거에 정반대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정반대되는 게 유기적 조직구조입니다. 이 유기적 조직구조는 뭐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죠? 조직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식화와 표준화의 정도는 어떻게 돼요? 낮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조직구조하고 유기적 조직구조는 정반대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다?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성이 되고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조직구조의 특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를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공식화를 하면 일상적 기술은 공식화가 높고 비일상적 기술은 낮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쉬운데 요거를 갖다 풀어 쓰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면 왜 공식화될까요? 공식화가 높게 나타날까요? 그걸 쓰셔야 되잖아요. 일상적 기술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기계적 절차에 의해서 또는 공식에 의해서 답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공식화의 정도가 높은 거예요. 공식화가 뭐라고 했죠? 문서화된 정도. 업무 수행 과정을요. 문서화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내가 짜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짜장면집 사장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짜장면 맛이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달고 하면 사람들이 먹으러 오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오죠? 그럼 짜장면 맛을 똑같이 유지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표준화예요.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 근데 어떤 때고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달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물 동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시피를 적어야겠죠. 설탕을 몇 숟갈 넣고 소금을 얼마를 넣을지를 문서화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공식화. 그러면 일상적 기술은 고려해야 될 게 적고 예외도 잘 발생 안 하니까 답안을 갖다가 다 쉽게 절차로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식화가 높게 나타난다. 이거는 첫 번째 보시면 조직구조의 특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적 조직구조, 유기적 조직구조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 거기에서 공식화를 뽑아서 하나 목차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보세요. 이거를 왜 쓰라고 하냐면 작업자 숙련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자 숙련도. 작업자 숙련도는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니까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낮고 그래서 작업자 숙련도가 낮대요. 그런데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작업 숙련도가 높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통제 범위가 있습니다. 통제 범위. 통제 범위는 요게 잘 쓰셨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점수가 갈리는 요소가 요걸 겁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전문화 정도가 높은 가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통제 범위를 봤더니 전문화가 되면 통제를 하지 않는데요. 통제 범위의 개념부터 보시면요. 통제 범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독자가 있잖아요. 감독자가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이에요. 그런데 통제 범위가 작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3명, 4명 이 정도만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10명, 20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통제 범위가 넓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서 적으셔야 되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전문화가 높으면요. 전문적인 직원들은 통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 안 하니까 비일상적인 기술은 어떻게 돼요? 전문적인 작업자죠. 그럼 통제 범위가 어떻게 돼요? 통제 안 하니까 적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죠. 통제 안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를 써야 돼요. 왜요? 비일상적 기술은 감독자가 이 직원들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빠졌는데 책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일상적 기술은요. 문서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비일상적 기술은요.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요. 왜냐하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문서화해서 해주면은 곧 즉각적인 피드백도 안 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이 어려우니까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관리 감독자는 원래 전문적인 직원들은 통제가 필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비일상적 기술은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통제 범위를 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어려워요. 요거를 제대로 못 쓰셨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연기에서 가장 조직론 공부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번에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내년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내년 공부 많이 하시면 시험이 어려워도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그 인사를 공부하시든 경제를 공부하시든 간에 어떤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고 이해도가 높아야 뭐가 되냐면 응용이 돼요.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시험 합격하시면은 이제 보실 일 없겠지만 만약에 시험이 안 되셔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